들어가죠. 자, 이번 시간 유통기업 윤리와 법규에서 윤리하다가 말았죠. 윤리 파트는요,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윤리보다는 이제 법규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우쳐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윤리 평가 기업윤리 강화하는 방법은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은 정리는 좀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290페이지,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도덕적 해이와 주민 대리인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해부터 이제 어떤 의의를 이제 가는데요.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의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있습니다. 이 시장이 불안전해서 정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역성택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주인, 대리인의 문제예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 자,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주주 입장하고 전문 경영인의 성격은 틀립니다. 주주는 자기가 받는 배당에 대한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전문 경영인은 매출액 증대죠. 매출 증가와 그 다음에 외형적, 그 회사보다는 좀 외형적 사업 확장이라는 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이익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죠. 읽어볼게요.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도덕적 해이를 들 수가 있는데,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 조직의 법적인 형태가 주식회사 또는 우리가 주식 소유인 주주와 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전문 경영으로 나눕니다. 주주들이 이익에 대한 반환하는 조직 및 경영관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감독이 강한 높은 임금의 지급, 보수의 지급 시기 조정기를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인과 대리인에 대한 문제는, 자, 우리가 대리인, 자, 에이전트는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일하진 않습니다. 경영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사용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고용계약을 둘 수 있죠. 이 고용주는 사용자로, 근로자는 대리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윤리경영의 평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살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291페이지 제목 위주로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가시면 유통기업의 윤리예요. 그래서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이제 기업 윤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SCR이라고 하는데요.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의무는 기업의 경쟁적, 법적 책임감을 반영한 기업의 행동이다.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유자를 위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회적 반응이라는 것은 조직의 행동에 직접 이해관계 있는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 사회의 규범, 가치관, 기대 등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측적이고 적극적이며 사전 예방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의무, 사회적 반응의 두 개념을 포함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그냥 참고 조문을 보세요. 이 사회적 책임의 범주와 영향이라는 것은 이 CSR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 활동, 건전하고 안전한 작업 조건을 제공하는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은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내부와 외부 양쪽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수혜자라는 것은요. 기업 안에 있는 고객이든지 아니면 주주, 종업원 이런 거고요. 외부는 어떻습니까? 뭐 여성, 장애인, 노령자, 소수민족 이런 것도 이제 외부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나온다면 오른쪽에 요건 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그 293페이지 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양가로 이번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가 배경과 국제 표준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배경은 이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R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의 내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배경을 이제 본다면, 자, 사회 구성원, 자, 이 글씨를 이제 바꿔 쓸 수 있죠.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 증대의 협조의 필요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기능의 실패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책임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기업의 대형화, 영향력을 쓴데,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 경영자의 출연이죠. 자, 그러면 374페이지로 가시면, 자, 374페이지로 가시면 2번 문제입니다. 374페이지 2번을 보시면, 좀 전에 봤듯이, 다음 중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배경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다 들어가는데, 시장 기능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지 않겠죠. 시장 기능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실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원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상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공유가치에 대한 창출은 그냥 사회적 책임에 이어 최근에는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개념이 크게 강조되는데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CSR은 기업이 이미 만들어낸 이익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쓰는, 즉 창출된 가치의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에 비해 공유가치 창출은 가치 분배가 아닌 가치 창출에 더 큰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CSV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양자의 차를 정리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CSR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doing good,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행이죠. 근데 CSV는 투입 비용보다는 높은 사회 경제적 편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한 SCR은 기업의 독자적 판단이나 정부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대응하고 기업의 평판 관리 측면이 강하며 수익 추구 활동과 무관. 그래서 시민적 책임.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자선 활동, 그 다음에 SCR의 예상 규모에 따라 활동 폭이 제한될 수 있고 공정무역에 대한 사례인데요. CSV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법이에요. 높은 비용보다는 높은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상 문제를 한번 본다면, 자, 갑니다. 교재를 가시게 되면, 자, 여기 페이지 우리가 37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 294페이지의 내용은, 자, 294페이지 내용은, 자, 지금 어떻습니까? 4번에 공유가치에 대한 창출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CSR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는 것은 SCV죠. 자, 그럼 요거는 문제를 37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74로 가시면 우리가 3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은 선행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doing good인데 SCV가 투입 비용보다 높은 사회 경제적 편익은 CSV죠. CSV로서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374페이지에 우리가 3번 문제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자체는 이제 유통기업 윤리 프로그램의 도입과 관련은 뭐 프로그램 관리 체계라든지 뭐 윤리 강령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환경의 변화와 기업 윤리, 대내적 환경의 변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혹시라도 우리가 뭐 이런 것들 국제적인 것도 또 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297페이지 가시면 자, 양가로 이번에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제목 위주로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제목 위주로 그죠? 1번 부패 라운드입니다. 부패 라운드. 그래서 또는 반부패 라운드는 1999년 2월 15일 발효된 OECD의 해외 뇌물 방지 협력이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이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OECD에 대한 뇌물 방지 협력이다. 이런 제목 위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 라운드. 그러니까 제목 위주가 우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건 제목 위주로 이제 뭘 설명한 거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뇌물, 탈세, 환경오염, 허위 과대 광고리 등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는 어떤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제거래 규제하는 것이 윤리 라운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 R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에 대한 정부의 장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1년 중반에 터진 앨런, 월드컴 등 미국 대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을 계기로 국제무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과 정부의 장려책이 기업 윤리 수준의 향상을 또 자극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 구조와 윤리는 그냥 뭐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뭐 301페이지 가시면 기업 윤리의 기본 원칙도 제목 위주로 공리주의라는 자체는 그냥 어떤 행동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한의 선을 낳는다면 윤리적이고 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이제 뇌물을 주는 것은 나쁘지만 그 결과 이익을 많이 얻어 종업원들에게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뇌물을 주는 것은 또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또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겨보시면 302페이지에 그런 주장은 무슨 주의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권리의 원칙과 의무론은 이 공리주의와 권리는 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동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으로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의무론은 뭐예요?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거.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면 뇌물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단기적 이익을 준다고 해도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더 내는 거죠. 넘기시면 뭐 304페이지 정도는 우리가 조금 보실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304페이지 가시면 제목 기준 정도는 알아주세요. 자, 갑니다. 자, 304페이지 가시면 어떤 제목이에요? 이제 개인과 4번 개인과 조직의 윤리 원칙이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개인에 대한 그 조직의 윤리 실적, 뭐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경영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조직을 위한 윤리 원칙은 뭐 윤리적인 개인에 의해서 오피가 있다. 목적, 자긍심, 인내, 지속성, 전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윤리적 조직을 위한 게 있다. 오피가 있다. 그래서 목적, 자긍심, 인내, 지속성,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그래서 뭐 개인은 개인이 들어가고 조직은 조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주로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통기업의 윤리 경영은 뭐 인사관리의 윤리적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인사환경이 변화되고 윤리적 인사관리.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뭐 종업원과의 종업원의 권리의 변화, 종업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리의 윤리는 좀 보세요. 마케팅 관리의 윤리는 자 2번 자 유통 마케팅도 나오죠. 마케팅 관리입니다. 마케팅 관리의 윤리. 최근 소비자 시장이 로아스 시장의 등장인데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로아스 시장에 등장하고 로아스란 건강과 지속 가능한 지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헬스 쪽으로 건강, 환경,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의 윤리가 또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그 관리의 윤리는 밑에 구매상의 윤리 문제. 그래서 전사비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급업체가 새로이 소매점의 공간을 차지하는 데 따른 일종의 사용료 내지 감사표시로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소매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낮거나 고객 충성도가 낮은 제품은 전사비용이 좀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거대한 소매업체의 상품을 납품할 때는 규모가 작은 소매점의 상품을 납품할 때는 더 많은 전사비용을 또 부담한다. 자, 일부 소매업체들은 이 제품 전시의 쿠폰 발행 비용이라든지 광고비, 기타 관리비 등이 들어가므로 전사비용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제조업체들은 이제 전사비용을 부당한 착취라고 또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 통상적으로 이제 전사비용은 제품 가격, 더불어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비윤리적 성격이 또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래상의 뇌물은 납품업체의 대규모 소매업체의 구매 담당자에게 뇌물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접대 같은 걸 많이 하는 것도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많은데 지금 좀 줄어들었겠죠. 판매상의 윤리 문제는 상품의 질, 그 다음에 경력금, 자사의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납품업체의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죠. 그 다음에 기타의 관행, 이런 것들. 기타 윤리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회계 및 재무관리에 대한 윤리도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넘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제목 위주로 가셔야 될 게 311페이지 정도? 우리가 가시면은 4번 서비스의 제조물 유통관리 윤리에 생산관리 윤리에 양가로 2번에 제조물 책임이라는 건 좀 보십시오. PL이라고 합니다. 예. 제조물 책임.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정성에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 그 제품의 공급업자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게 PL이다. 이 정도에 대한 제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PL 제도의 발달은 1963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영국이 1987년 소비자보호법에 PL 관련 규정을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2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골자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유효시한은 제품이 유통된 지 10년으로 정한다.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정보에 대한 윤리는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윤리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지적재산권이든지 사생활 정보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요. 자, 윤리 파트보다는 법규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규는 자, 필기를 하면서 천천히 한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윤리보다는 여러분들 법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가 313페이지 가시면 자, 제4절 유통 관련 법규죠. 관련 법규.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2014년에 1회 때, 자,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많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되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이제 유통산업의 제 논문에도 이제 SSM 기업 시험마켓에 이제 앞에 서론에 넣었는데요. 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986년에 제정된 도소매진흥법이 대체돼서 1997년에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주요 내용,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물류관리사를 강의를 다 합니다. 5과목을. 5과목을 다 하는데 물류 관련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에 대한 유통관리사는 이 유통 관련 법규라는 자체가 그렇게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 관련 법규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자, 지금까지 물류 관련 법규에 물류관리사 문제 나온다면 그 법의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주요 내용이 골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의 주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유통산업은 뭐냐? 자, 우리가 유통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데 유통산업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합니다. 및 공산품의 도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이라는 게 있겠죠. 자, 매장의 정의는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디귿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대규모 점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이거 잘 나옵니다. 누가 정했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령으로 간다. 그럼 안 되겠죠. 대통령령이다. 이거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나누어 설치된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그 다음에 매장 면적의 그 다음에 합계가 3,000제곱미터. 자, 요거 3,000제곱미터라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임시시장이라는 건 개념만. 자, 임시시장은 이제 어떻습니까? 5일장 같은 게 생각하시면 돼요. 5일장.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인 사업은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체인 사업은. 그래서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이 직영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는 상품 원재료 용역들을 공급하는 업체죠.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얘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용어는 이 상정가입니다. 상정가.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상가단지죠. 전문 상가단지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일정 지역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는 만든 상가단지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도 우리가 옛날엔 이 바뀐 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 5년마다 박스 쳐보세요. 5년마다 같은 게 시험에 나오겠죠. 5년마다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계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제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를 봤고요. 그 주요 내용에 넘기시면은 이제 대규모 점포의 종류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점포의 종류. 자, 그래서 자, 아까 3,000제곱미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거죠.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한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그 다음에 전문점. 전문점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은 다 똑같죠. 그래서 그 집단은 의류, 가전 또는 가전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이다. 백화점은 다 아시죠? 백화점도 뭐 읽어보시고 얘도 우리가 그 3,000제곱미터 이상은 맞는데요. 자, 요건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떻습니까? 쇼핑센터와 좀 연결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있는다는 거는 뭐 3,000제곱미터 이상만 보시고, 자, 얘는 직영의
비율이 지경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입니다. 점포의 집단인데, 자, 우리가 쇼핑센터라는 것은, 쇼핑센터는 이 지경의 비율에 대한 30%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생활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는 다 똑같고요. 점포의 집단은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되는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에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의 얘기가 제목이 안 나왔죠. 그 미음번의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자, 미음번은 뭘 얘기하냐면 복합 쇼핑몰입니다. 복합 쇼핑몰. 자, 그래서 복합 쇼핑몰은, 자, 이제 이따 번호를 매기지만 쇼핑, 그 다음에 오락, 그 다음에 업무,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한 곳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집적되어 있고 문화 기능까지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 체크하겠지만 쇼핑, 오락, 그 다음에 업무 기능. 그래서 이제 타임스퀘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타임스퀘어 등이 여기 이제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게 특징이 하나의 업체가 전체를 관리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전체를 관리한다. 전체를 관리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음번은 복합 쇼핑몰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갑니다. 자,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똑같고요. 쇼핑, 또 그다음에 오락, 업무 기능, 그 다음에 문화나 관광시설, 그 다음에 한 개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점포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인 사업에 대한 구분은 직영점형 체인,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체인, 임의 가맹점 체인, 조합형 체인 사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건 그냥 목적,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문서의 및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9년에 제정됐지만 다시 전면 2012년에 개정됐다. 밑에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 전자거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소비자 기본법은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소비자 기본법 정도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를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갑니다. 자,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자, 이 목적 가해죠. 목적. 자, 소비자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떻습니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법률로 소비자보호법을 전부 개정해서 2006년에 우리가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의 책무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의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서 물품들을 올바른 선택하고 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소비자는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기역서부터 이응까지 어마어마하게 그 예제가 많아요. 근데 얘는 딱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써보세요. 우리 출제원이라면 오지선다에서 아닌 거 얘 내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출제원이다. 그럼 오지선다에서 아닌 것은 문항이 네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세 가지는 네 가지까지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권리가 아닌 거 책무로 물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 스스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자기 책무죠.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 자, 그럼 바로 이제 확인자부터 들어볼게요. 376페이지에 우리가 7번 문제로 확인합니다. 376의 7번입니다. 376의 7번. 자, 7번을 보시면, 자, 소비자 기본적 권리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자, 이 세 가지 책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이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책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3번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제35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떻습니까? 시험번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뭐 이런 것들이 375페이지 보시면 제가 5번에 해놨는데 375로 가보세요. 375로 가시면 5번에 자, 소비자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스스로 권익을 뭐 증진시키는 건 이제 권리를 갖는다는 건 이제 봤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이 법 제7조에는요. 국가, 지자체 등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그죠? 우리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자, 4번 전통시장 및 우리가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죠. 그래서 2014년에 나왔다는 자체는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예전에 2006년에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가 2010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2012년 12월 전면 개정해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설 및 경영에 현대화 시장 정비를 촉진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SSM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가 그 박사 논문에 썼지만은 기업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에요. 이게 너무 잠식하다 보면 자, 우리가 아까 도덕적 해이라는 그 정보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 비대칭으로 인해서 이 정보에 대한 비대칭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아까 이 시장 기능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해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업이 대기업이 이 독점하다 되면요 규모를 크게 해요. 자, 제가 오늘 좀 이 법을 제정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뭐 제 논문에 있는데 이 규모를 크게 한다는 자체는 이 독점화되다 보니까 규모를 대규모에서 규모 경제를 발생시킵니다. 대기업들이. 그럼 규모를 크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매장을 굉장히 계속 오픈을 합니다. 그죠? 그럼 오픈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많아지니까 대량 구입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의 가격 경쟁에 이겨버리죠. 전통시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근에 왜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데 이제 시간적 제약,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휴일에 이제 휴일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주요 용어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되죠. 특별법이다 보니까 주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갑니다. 자, 그러면 전통시장. 자,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의 기초에서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뭐 제주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하죠.
그래서 해당 구역 건물에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자, 대통령령이 정해요. 대통령령이.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죠. 시장군수구청장 뭐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죠. 시군구장이 아닙니다. 군수구청장이 아니다. 이렇게 염두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구역 및 건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그다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한 2분의 1 미만일 것.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맞을 것. 대통령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조직입니다. 자, 상인 조직은 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상시적이죠. 상시적.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또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 구역입니다. 활성화 구역. 그래서 상권 활성화 구역가 이제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곳이죠. 그래서 요거는 염두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다 우리가 대통령령인데 이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지정한 구역이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다면 안 맞겠죠.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이 자, 항상 이래요.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는 법이 바뀐 게 법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게 도대체 어떤 게 바뀌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제원이라 한번 보세요. 물류 관련 법규라는 이 5가지의 물류 관련 시험이 있고 우리가 유통 관련 법규, 물론 유통 관련 법규는 굉장히 낮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봤던 소비자 기본법, 그 다음에 이 상점과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특별법이 있다면 그에 바뀐 게 나와요. 바뀐 자체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은 이 상권 활성화 구역은 이제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에 포함된 것, 그 다음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된 곳, 그 다음에 해당 구역 안에 또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은 뭐 그냥 제목 위주로 해서 상업 기반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상점가 또는 상업 활성화 구역이 이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은 그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형 상가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주의 있게 보실 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주요 내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디귿번을 체크하셔야죠. 자, 정부나 지자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자원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과 연계해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3년마다 수립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법이 바뀐 것은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자체는 상점가 진입조합이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 뭐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 그냥 자, 읽어볼게요. 자, 이건 읽는 거 위주로 갈게요. 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경제가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2002년에 제정됐죠. 뭐 주요 내용은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건 전자거래 방법의 상행을 얘기하고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습니다. 우리가 밑에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넘기시면은 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디귿번 정도는 좀 체크하세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은 자,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우리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자, 구두관이 서면의 교부일, 재화 등의 공급이 서면 공급일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공급일로부터 7일 안에 동그라미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7일이라는 게 거의 공통적이죠. 철회하는 게. 그 다음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또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청약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 등 우리가 방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에 대한 그 관한 법률은 자, 여기 이제 조금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봅니다. 요거는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6번이죠. 페이지 320입니다. 6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로서. 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법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그 다음에 뭐 후원 판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요 용어를 이제 한번 볼게요. 주요 용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방문 판매는 뭐 학습지나 화장품 같은 거 방문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 권유 판매, 전화해서 권유하는 판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단계가 있죠. 피라미드라고 하죠, 우리가. 다단계 판매가 있는데, 다단계 판매는 요거 정도는 좀 주의하세요. 두 번째 점을 보시는데, 판매원이 기업의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간다는 거 주의 있게 보세요. 그래서 이 권리 운영에 관한 거는 다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후원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그 다음에 후원 수당, 그다음에 계속 거래, 뭐 사업 권유 거래 같은 거는 너무 체크하시는데요. 자, 이건 한번 우리가 깊게 볼게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자, 방문 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는 방문 판매, 기억 정도는 체크하십시오. 방문 판매업자는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어떻습니까?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21페이지에 자, 우리 번호 매기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자, 별표 쳐놓으시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에 대한 철회 기간이, 자, 얘는요,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입니다.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외의 법률은 다 7일이었어요. 그 외의 법률은. 그래서 아까 좌측이 어떻습니까? 이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통신 판매업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구별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죠. 근데 방판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계약서를 교환한 날부터 14일입니다. 14일 방문 판매. 그래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 판매보다는 약간 더 길게 준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7일인데 얘만 14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자체를 좀 중요한 것들만 이번 시간에 했던 걸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나갔던 곳이 어떻습니까?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289페이지부터 나갔는데요. 넘겨보시면 뭐 290페이지에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이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역성택의 문제,
그다음에 주인, 대리인의 우리가 문제, 주주와 전문 경영이 요거 정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93페이지 가시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배경에 우리가 시장 기능의 실패 때문이 성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4페이지에 우리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는 공유가치 창출, CSV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CSR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선행이다, doing good인데, 이 CSV는 이제 투입 보입비용보다 높은 사회 경제적 편익이다. 그렇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 가시면 국제적 환경의 변화라는 건 부패 라운드가 뭐며, 그 다음에 윤리 라운드, 그 다음에 업계의 자율과 정부에 대한 배려, 장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301페이지 뭐 공리주의라는 건 그 의미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개인과 조직의 윤리 원칙은 개인과 조직에 대한 윤리 원칙이 5P죠. P가 다 들어가는데요. 5가지가 개인이냐, 조직이냐, 이런 것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 313페이지에 유통 관련 법규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윤리보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목적과 주요 내용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의 주요 내용, 우리가 대규모 점포의 종류, 그 다음에 체인 사업의 구분 정도는 이제 참고하시고, 대규모 점포 정도 위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316페이지 가시면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다음에 소비자의 책무를 바꿔서 낼 수가 있다. 소비자의 책무를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 거기서 우리가 그 개정과 목적, 용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 통신 판매 같은 거는 7일 이내에 철회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방문판은 14일 이내에 이 철회를 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기간이 된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앞쪽에서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뭐 교재 314페이지 가시면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다음에 어때요? 복합 쇼핑몰이라는 자체가 조금 책이 안 나와 있죠. 제목을 주시고요.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통물류 일반관리가 가장 우리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25문제가 나오면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요. 여기는 유통하고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과, 그 다음에 윤리와 법규까지도 우리가 보니까 전반적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좀 고득점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정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통, 물류, 우리가 일반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